이것을 단순히 또 다른 성간 방문자로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바꾸는 세부 사항에 주목하세요. 사나이 에이틀라이스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1년의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위치 및 속도 기록을 통해 전체력표에 그저 숫자로만 적혀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대략 1km. 그것은 태양계 내부를 가로질러 안전한 접근을 했습니다.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배후에서 의문을 제기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보고된 거리는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궤도 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전한 통로였습니다. 즉각적인 위험도, 충돌도, 공황 상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동창에 딱 맞습니다. 핵심은 고가도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입니다. 후에 그 물체가 지구와의 가장 중요한 기하학적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계산 결과는 여러분이 보아온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성간 공간으로 체념적으로 표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중력 가속도, 중력의 영향만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물체가 보여야 할 움직임에서 측정 가능한 편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견이 아니라 예측된 위치와 관측된 위치를 직접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상적인 곡선과 실제 곡선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편차가 해성에서 나타날 때 첫 번째 설명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가스와 먼지 분출, 즉 유명한 가스 방출 현상입니다. 마이크로 추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편집증 환자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 방법이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름이 약 1km에 달하는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은 궤도를 눈에 띄게 바꿀 만큼 충분한 추진력을 발생시키며 동시에 천체를 그 자리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노력에 상응하는 파편화 없이는 논쟁이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기본 물리학에 따르면 승화를 통해 특정 수준의 운동량을 생성하려면 물체가 질량을 창출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많은 질량을. 그리고 그 정도 크기의 물체가 너무 많은 질량을 방출하면 불안정한 해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응집력을 잃고 갈라지고 열리고 혼란스러운 꼬리를 만들고 명확한 분해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미지와 밝기 관측에서 묘사된 것은 실시간으로 분해되는 물체가 아니다. 묘사된 것은 일관된 핵심 혼수 상태에 빠진 조직 되녀전이 기능적입니다. 자, 이제 그 정보에 더해 그 자체만으로도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충분한 이유가 될 두 번째 데이터, 바로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나이 에이틀라이스의 예상 탈출 속도는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행성간 탐사 기술조차 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보이저 탐사선과의 비교는 과장이 아니라 규모의 차이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1977년에 발사되어 우리가 도달한 가장 먼 곳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수십 년간의 여행과 기동을 거쳤습니다. 중력 계획 수술적인 과정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 아닌 물체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느리게 보이게 할 만큼 빠른 운동 성능을 보여주었다. 자연적인 설명 외에 다른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이미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에 도착해서 지구와 정렬한 후 더욱 효율적인 상태로 떠나는 성간 천체는 도대체 어떤 종류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우리는 아직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행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와 같은 편안한 말로 문제를 덮어버리려 합니다. 사실 과학이란 신중함, 모델, 검토,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하지만 신중함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신중함은 단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우연의 일치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이 에이틀라스는 어느 지점에서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가속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의 지구가 관측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떤 종류의 짧은 상호작용에든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던 시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여기서 엄밀히 말하자면 기회를 인식하기 위해 의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궤도 역학에서 기회는 모든 것입니다.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기하학적 구조에서 날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하학적 구조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고가 비행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세부 사항, 즉 물질 배출 동작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해당 물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실된 물질이는 혼수 상태 분석 및 활동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간단합니다. 물체가 주변 환경 및 방사선에 반응하면서 가스와 입자가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추력과 단순한 가스 방출로 예상되는 추력을 비교해보면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물체가 훨씬 더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기어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모델은 물리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도 포함됩니다. 고체 파편의 방출작은 조각들이 더 큰 운동량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사됩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핵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도 추진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설을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이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면 행성 접근 과정에서 이러한 파편들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체 파편은 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체 파편은 질량과 궤적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와 각도에 따라 특정 궤도 조건에 포획되거나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영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추적 시스템은 크고 맑으며 위협적인 천체, 즉 행성 파괴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들이 연구 자금을 지원받고 주요 뉴스를 장식하며 망원경 관측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간과되고 있을까요? 감시가 미흡한 영역에 있는 작고 어둡고 차가운 천체들, 즉 높은 궤도, 중력적으로 안정적인 지점, 그리고 우리의 탐색 영역과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천체들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입니다. 도로에서 트럭을 찾을 때 어두운 밤에 낮게 나는 드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라이 에이틀레이스는 정확히 세 가지 불편한 요소가 결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측정 가능한 비중력 가속도. 2. 제한된 출력에 대해 예상되는 것보다 높은 구조적 안정성. 3. 지구와의 접근 범위 내에서 물질 방출이 정확하게 실행될 경우 파편들이 특정 궤적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법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력 포획과 안정성의 물리적 원리 자체가 물체가 거의 간섭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해 궤도 공간과 행성 간 공간에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건들이 있는 그곳들은 오랫동안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은 가장 면밀하게 감시되는 곳도 아닙니다. 자, 이제 이론상으로는 사건을 종결짓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질문의 유형만 바꿀 뿐인 또 다른 증거, 즉 무전 교신의 침묵을 생각해 보세요. 앨런 망원경 배열, 앨런 텔레스코프 어레이는 관련 주파수 대역에서 수시간 동안 해당 물체를 관측하며 인공적인 신호를 찾았습니다. 널리 알려진 결과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거의 아이러니한 상한 출력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 시간 동안 송신이 있었다면 그 출력은 대략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수십 와트국 내 수준의 통신입니다. 이건 성간 통신이 아닙니다. 마치 아침처럼 우주를 가로질러 전달되는 게 아니죠. 이런 방식은 광범위한 전송이 목적이 아닌 상황, 즉 통신이 가능하다면 비교적 짧은 거리에 좁고 집중된 방향성 빔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불편한 결론으로 추론을 몰아갑니다. 우리에게 침묵은 완전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침묵은 우리는 수신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 순간 우리에게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부르고 넘어가려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편안한 방식으로 유지하려면 사건의 순서, 즉 지구와의 정확한 근접통과 그에 따른 가속, 물질 방출, 믿기 힘든 기체의 온전함, 그리고 표적 통신과 완벽하게 부합할 수 있는 침묵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은 금지된 비밀이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최종 분석, 즉 사건을 일련의 작전 과정으로 보고 그러한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커튼 자연에서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시스템에서 언제 나타나는지를 나타냅니다. 1. 그리고 이 과정이 12월에 끝나지 않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라이 아틀라스의 시나리오는 우리 손을 거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행동 테스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목성 근사치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2026년 3월 16일에 대한 503-300만 킬로미터. 그리고 이 단계를 진정한 불편함으로 마무리 짓는 세부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성을 탈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탈출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궤도가 태양계에서 가장 질량이 큰 행성과 이렇게 잘 근접 통과하는 것을 유지한다면 올바른 질문은 그 결과가 좋을까가 아니라 그것은 입니다. 측정 가능한 비중력 가속도를 가진 물체가 목성처럼 중력과 자기장이 강한 영역에 진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우리가 지구 근처에서 관측한 현상이 단순히 드문 현상에 불과했다면 목성은 중력 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관측한 현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일련의 사건이라면, 그리고 목적은 시간과 기하학적 형태 속의 흔적을 남긴다면 3월은 그저 그런 날짜가 아닙니다. 3월은 두 번째 사건이 그 패턴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로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변칙 제어. 이 점을 명심하세요. 기동은 여전히 이국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에 두 가지 기동을 구사하면 그 기동의 특징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성은 납득하기 어려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과연 관측소는 우리가 마주한 것이 희귀한 자연 천체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대규모 작업인지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관측해야 할까요? 이전에는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고가도로 자체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 데이터를 차분히 살펴보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질 법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시체가 아니었다면 목격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쇄의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학계 자체에서 이미 논의 중인 모델들 불편했지만요. 공개 토론에서 널리 논의되지 않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성간 물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드문 이릉의 것들을 감지하세요. 2017년 이후 발표된 연구들은 별들 사이를 떠도는 물체의 밀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그저 태양계를 가로질러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갈 뿐입니다. 작고 어둡고 너무 빨라서 아무런 신호도 부착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변한 것은 하늘 자체가 아니라 하늘을 관측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늦은 세라이 아틀라스는 이미 존재했을 때 감지되었습니다. 이내 태양계 안쪽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전 경고도 없었고 수년간의 예상도 없었으며 장거리 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감시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성간 공간을 충분히 심층적으로 관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충돌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찰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관찰된 행동과 연결해 보세요. 세라이 아틀라스의 비중력적 가속은 천문학에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7년의 오우무아무아입니다. 당시에도 가시적인 꼬리 없이 가속이 관측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오우무아무아의 경우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천체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논쟁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시간, 데이터, 그리고 후속 관측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세라이 아틀라스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알려진 물리적 모델과 동작을 비교하십시오. 혜성이 가스를 방출하여 가속할 때 이 과정은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감지 가능한 질량 손실, 혼수 상태의 형태가 갑자기 변함, 점진적인 구조적 불안정성. 세라이 아틀라스에서 관측된 것은 다음과 같은 핵입니다. 응집력을 유지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동적 효율성을 보이면서 연구자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체 조각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도 운동량 전달에 관여할 것입니다.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역학입니다. 고체 파편은 단위 질량당 더 큰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추면 핵을 파괴하지 않고도 측정 가능한 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사 각도 제어 완전히 무질서한 과정은 분산을 초래하고 부분적으로 방향성을 가진 과정은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의 초점을 바꾸는 질문이 나옵니다. 행성 접근 중에 방출된 파편들은 심우주에서 방출된 파편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행성 근처에서는 복잡한 중력장이 존재합니다. 각도, 상대 속도, 그리고 방출 순간에 따라 모든 조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일시적이거나 준안정적인 궤도 영역에 진입합니다. 다른 일부는 지구와 유사한 태양 중심 궤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L4 및 L5 지점과 같이 중력적으로 안정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존재합니다. 트로이 소행성들이 이 지점들을 이용합니다. 100년도 더 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제대로 감시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장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편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곳은 가장 관찰이 덜 된 곳이다. 이제 이것을 시청자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감시를 생각해 보세요. 보안을 생각해 보세요. 공항, 국경, 디지털 네트워크 등 모든 종류의 인간 감시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시스템에서 초점은 강제로 침입하는 것, 충돌하는 것, 폭발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주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은 거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제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스레마이 ATLAS의 근접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 헤드라인이 아닌 원자료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 몇 가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석 기록 평소보다 느리게 예정된 시간대 외 얕은 각도로 대기권 진입하는 사례 보고, 고고도에서 예상치 못한 항력 현상을 포함한 위성의 사소한 이상 현상, 이러한 데이터 중 어느 하나도 개별적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태양 활동 극대기에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빈번하게 교란을 겪고 있으며 계절에 맞지 않는 유성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단순히 기말고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에도 적용됩니다. 전반적인 일관성,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는 불안감을 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례적인 성간 통과라는 동일한 시간 프레임 내에 집중된 희귀 사건들. 만약 여러분이 이 논리 전개를 여기까지 주의 깊게 따라왔다면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형의 분석은 짧은 단편이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성, 데이터, 그리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가장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이 논의를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도감을 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의 침묵. 앨런 망원경 배열 ATLAS은 사나이 ATLAS를 수 시간 동안 관측하며 넓은 주파수 범위를 관측했습니다. 발표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공적인 전파 전송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논쟁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자체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기술적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지 가능한 전력의 상황 관찰 결과 전압은 수십 와트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전문 용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어떤 것이 상당한 출력으로 신호를 전송했다면 감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히 출력이 약했다면 목표 지향적인 방식으로 좁은 빔을 사용하거나 국소적으로만 통신하는 경우 관찰되는 침묵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잡음이 섞인 소통이 아닙니다. 최신 위성은 무작위로 신호를 외쳐대지 않습니다. 위성은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집중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간섭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수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없앨 뿐입니다. 무차별 방송,
그리고 여기 핵심 갈등의 배경을 설정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통신이 있었다면 수신자는 지구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물체의 미래 궤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궤적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떠난 후 세나이 에이틸라스 탐사선은 2026년 3월 목성에 근접 비행할 예정입니다. 목성은 가장 큰 행성일 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권 대전 입자, 전파 및 플라즈마와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환경, 물리적 관점에서 목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연 증폭기. 만약 누군가가 태양계 외부로 데이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세르나이 ATLAS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는 이미 충분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 만남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단지 기회일 뿐이다. 이는 분명한 전환점이 됩니다. 두 설명들 사이. 만약 그 천체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면 목성은 그저 무의미한 중력적 영향만을 미칠 뿐입니다. 질적인 변화도 없고 추가적인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형태의 통제가 있다면 목성은 그것을 드러내기에 완벽한 무대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2026년 3월은 진정한 과학적 긴장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험이야. 다음으로 이 갈등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관측소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관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두 번째, 기동 모든 것이 바뀐다. 우리가 그분의 방문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운영 종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이나 전문 포럼에 국한된 기술적 논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세르나이 에이틸레이스가 밝혀낸 것은 단순히 성간 물체의 이상 행동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험한 한계가 있다. 특히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모델이 가진 안락함을 위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를 수반하는 결정입니다. 만약 세르나이 ATLAS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적 특성을 가진 단지 극단적인 자연 천체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행성 형성, 해성 역학, 그리고 성간 물질에 대한 모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불완전하며 우리가 확실히 정립된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많은 부분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체 탐색부터 지구에 대한 실질적인 장기적 위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우주는 더욱 위험한 우주입니다. 자, 만약 상황이 다르다면, 즉 우리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우리가 물리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 구조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핵심은 그 물체가 인공적인지 아닌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기능적인 것처럼 작동했습니다. 순서, 타이밍, 효율성, 기회.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지능적인 과정을 설명할 때 매일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신비로운 개념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류, 네트워크, 자동화 시스템,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인간의 맥락을 벗어나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질문은 더 이상 편안한 질문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은 관측 가능한 사실들의 수렴입니다. 측정 가능한 비중력 가속도, 예상을 뛰어넘는 구조적 안정성, 효율적인 운동량 전달과 일치하는 물질 방출, 목표 지향적인 통신과 일치하는 전파 침묵, 그리고 목성과의 매우 구체적인 근접 통과를 포함하는 미래 궤적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과학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를 형성합니다. 일관된 패턴, 그리고 패턴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토록 큰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히 외계인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품어왔던 가정, 즉
우리가 우주의 외부 관찰자일 뿐이라는 가정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시스템의 참여자 우주가 사건들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텅 빈 무대라는 생각은 경로, 경유지, 작전 가능 영역, 그리고 중력 중심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목성과의 만남은 거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목성이 신비로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두 가지 설명 가능한 세계 사이에 명확한 물리적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연적인 일회성의 영역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 어떤 추가적인 현상, 즉 미세한 조정, 특이한 방출, 두 번째 움직임 등이 나타난다면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그토록 신중한 태도, 제도적인 침묵, 그리고 온건한 표현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밀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사안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석상의 오류는 누락만큼이나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알고 있다. 기관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러한 한계를 솔직하게 마주하도록 초대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문제는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망원경이 관측하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기술 보고서가 유통되는 동안에도 사회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움직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야기의 중심인 것처럼, 의식이 우연히 발생한 현상인 것처럼, 우주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각이 세라나이 ATLAS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물체가 제기하는 질문은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또는 여기서 뭘 했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정적인 환경일 뿐일까? 아니면 반응하고, 기록하고, 연결하고, 학습하는 시스템일까? 이는 전통 과학이 직접적으로 묻는 것을 회피하는 질문인데, 이는 과학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현상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덜 무작위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리고 복잡성, 조직화, 효율성이 지구상의 생물학이나 인간의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제기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는 기술적인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 더욱 본질적인 무언가를 건드려야 합니다. 엄밀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리아이 ATLAS가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턴을 알아차린 최초의 존재는 아닙니다. 별들 사이를 탐험하는 존재는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과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심층 구조의 서로 다른 표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서 여기까지 왔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참여해 주세요. 이러한 종류의 토론은 참여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적 사고를 하며 기존의 확신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단순히 헛된 도발이 아니라 쉽게 지워지지 않는 심상처럼 남습니다. 세라나이 ATLAS가 태양계를 떠날 때 물리적 데이터만 가져갔습니다. 혹은 그것은 작은 푸른 행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의식이 어느 정도 깨어나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까요?